예,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 들리시죠? 예.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 있고요. 예. 그 제목 보시면 갈라테아 2.2라는 책을 뭐 조금 얘기할 텐데 말미에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이게 번역된 책인데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읽어서 그런지. 근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든 그 작품이거든요. 번역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어서 제가 번역을 한 계기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누가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해서 알았다 하고 이제 했는데 한 4년 걸린 것 같아요. 번역하는데. 그래서 워낙 힘들고,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번역을 굳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 강좌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인공지능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주최하시는 그 회장님이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이제, 그럼 이 작품을 갖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냥 이 작품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문학 작품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일까? 뭐 이런 걸 했는지, 어떻게 인공지능이 얘기가 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이제 말미 부분에 갈라테아 2.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인공지능의 외로움이라고 이제 좀, 날씨에 맞는 제목을 붙였는데, 예, 나중에 왜 이런 제목이 들어왔는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영문학 하면서 이제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야는 제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사이보그나 로봇이나 이런 거 갖고 이제 그때 이제 워낙 그런 얘기 한 15년 전이었는데 그때 뭐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점차 저는 사실은 이 인공지능의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서 벗어나서 요새는 이제 동물하고 이제 사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지금도 동물 연구는 지금 한 3, 4년째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듣는 분들도 낯설겠지만 저한테도 좀 낯선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뭐 시작하자면 이제 인공지능과 문학,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 워낙 높아지고 또 이 돈이 그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인문학자들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어떤 연구소도 많이 생기고 인문학적 뭐 인공지능 아니면 요새 뭐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그런 어떤 분야도 생겨갖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는데 과연 문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적어도 그냥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울대에서도 2주 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워낙 과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문학이라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치면 사실 문학하는 사람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면은 이제 막 약간 바보가 된 듯한 느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 특히 과학 쪽에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그런 협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멈거리신 분이 있어요.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도 있고, 사실 뭐 제가 오늘 강연하기 전에 이제 뭐 다른 뭐 수업 때문에 이제 다른 논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논문도 지금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학하고 문학하고 협업하는데 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과학은 잘 모르면서 그냥 잘못 갖다 쓰고 문학 작품에서 그걸 또 비평하는 사람들이 또 잘못 이해하고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과학 지식이 계속 전파되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문학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되게 비판하는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비판이 사실 인공지능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항상 하는데 뭐 항상 하나는 이제 문학적 상상력이 인공지능의 발달을 쫓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일인데,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뭐 사이언스 픽션이나 뭐 이런 분야였는데
예전에만 해도 뭐 1950년, 60년대만 해도 사이언스 픽션이 상상력이 월등했죠. 진짜 과학기술보다는 월등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사이언스 픽션을 읽으면서 이런 세상이 과학기술로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영감도 주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떤 문학이 이제 그 과학한 사람들 영감을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1990년 이후로부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좀 이 알파고나 이런 2000년 21세기 들어와서 뭐 딥러닝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이게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까지 왔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하는 그런 것이 매일매일 엄청난 일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문학적 상상력이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문학 작품을 읽지 않고 그냥 뉴스나 이런 걸 봐도 이런 게 가능해? 아니면 우리의 영감을 더 받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문학이 필요한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문학적 상상력이 인공지능의 발달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문학이 이제 뭐 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죠. 문학적 상상력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냐.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특히 뭐 이제 인문학이나 뭐 문학뿐 아니지만 인문학 쪽의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인공지능 이쪽에 같이 하면서 뭐 인공지능과 윤리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뭐 현실이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문학을 얘기할 때 이런 두 가지 비판을 막 하면서 점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정통적인 문학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아니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분들과 협업을 하는 거는 좀 안 되고, 그냥 하려면은 기존의 문학 하던 방식을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 정도만 해보자.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존의 연구 방식을 인공지능이나 어떤 컴퓨터를 갖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공지능과 문학을 같이 얘기할 때 문학이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문학이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어떤 구도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학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얘기를 같이 하고 그러면은 되게 항상 불안해요. 내가 과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얼마나 요즘 파이썬 뭐 이런 거 얼마나 배워야 되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뭐 평생 문학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제가 뭐 파이썬을 배워갖고 뭐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은 문학을 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오늘 강연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문학적 상상력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쳐왔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 갑자기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그걸 다시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로봇이나 이런 거와 국한돼서 문학적 상상력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되돌아보면 뭐 대충 이런 말들이 이렇게 문학 작품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란 말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문학 작품에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카렐 차펙이라는 체코의 극작가가 1920년에 RUR이라는 그런 어떤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에서 로봇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일종의 이제 기계 인간이죠. 기계 인간을 자기 인연 만들어내서 그걸 로봇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그때 로봇은 이제 뭐 체코어로 이제 뭐 노동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버라는 뜻으로 해서 그 노동하는 인간들. 그래서 1920년대 어떤 체코나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는데, 적어도 그 로봇이란 말이 그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되게 지금 저희가 그냥 익숙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마치 지금 로봇 들으면 당연히 그냥 과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문학에서 온 말이고, 이 로봇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건데, 로보틱스, 로봇학이죠. 로보틱스란 말, 로봇을 연구하는 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작가인 아시모프,
작품 The Liar라는 그런 작품의 단편 소설에 나왔던 말입니다. 1932년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아시모프는 이 말을 만들어낼 때 이게 뭐 특별히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로봇을 하는 학문이니까 로보틱스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정식 학문인 분야가 돼버렸죠.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 문학 작품에서 왔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만들어낼 때 그냥 뭐 신조어 하나 만들어내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만들어내면서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걸 고민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거리가 사실은 문학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과학기술에 어떤 공헌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스페이스. 뭐 요새 뭐 사이버스페이스 너무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사이버스페이스란 말도 1982년에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 단편소설 버닝 크롬이라는 단편소설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앞에 것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왜냐면 깁슨은 사실은 그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1982년에 여기 뭐 처음 저는 이제 제 세대가 이제 저 어렸을 땐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제가 처음 컴퓨터라는 걸 처음 봤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퍼스널 컴퓨터를. 그게 8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뭐 국내에 이렇게 있던 컴퓨터가 아니라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무역을 하시는데 애플 컴퓨터를 그때 갖고 와서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뭐 보기만 하지 사실은 아무도 쓸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키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장식품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퍼스널 컴퓨터라는 그런 게 개념이 거의 없었고 미국에서도 거의 뭐 없었고 그다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 이런 거는 사실 군용으로만 존재했고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했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깁슨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그런 공간을 창안해서 컴퓨터로만 이루어진 공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이버스페이스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막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것 같죠. 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메타버스라는 말, 메타버스라는 말도 1992년입니다. 이건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의 스노우 크래시라는 작품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스티븐슨은 또 다른 말을 만들어냈는데 아바타라는 말을.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말 자체는 되게 이게 인도 쪽에서 왔으니까 있던 말인데 이 컴퓨터 공간에서 자신을 대신한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그 아이디어로 그 아바타라는 말을 썼던 건 이 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작품을 쓰면서 그 당시에 과학기술을 조금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시모프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과학기술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모프는 워낙 그 방대하게 모든 걸 알던 사람이라서 좀 다르지만 깁슨이나 차펙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고 스티븐슨은 과학기술보다는 어떤 기호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던 사람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능했던 과학기술을 갖고 상상력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말들이 실제로 쓰이는 세상을 그리고 그래서 그 세상이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작품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로봇이 있고 로보틱스가 있고 사이버스페이스가 메타버스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뭔가 조망이랄까 어떤 이야기를 이미 문학 작품에서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좀 미리 알아볼 수도 있고 만약 그런다면 그게 바로 문학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말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를 어떻게 확장해서 작품을 썼을까? 도대체 그 비결은 뭘까? 제가 비결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이 사람들의 상상력이 어떻게 작동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다면 그 고민을 하다가 요 책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이 소설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배명훈 씨 소설 읽어보신 분은 안 계신가요? 읽어보셨나요? 예.
예, 배명훈 작가가 워낙 한동안 되게 유명한데 요새 작품이 최근에 안 나와서 그런데, 인공존재라는 단편집입니다. 악령 인공존재라는 단편집인데, 이 중에 이제 한 작품이 이제 안녕 인공존재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특이해요. 어떤 과학자가 죽기 전에 그 발명품을 만드는데 그 발명품이 조약돌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조약돌이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회사에서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기능을 말하기가 까다로운 게 기능이 없어요. 예. 이 프로젝트는 기능성 제품이 아니라 말하자면 존재성 제품입니다. 뭘 하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제품이에요. 예. 사실 회사에서도 제품 컨셉을 확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복잡해요. 이게 몇천 년만 해도 이게 뭐지? 그런데 요새 TV 보면은 돌 모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집에. 그 조약돌 실제로 모아갖고, 조약돌하고 친구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존재성. 얘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그런 어떤 제품이죠. 그냥 있는 제품. 근데 문제가 이제 이 제품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본 제품은 두비토가 이제 두비어스라는 그런 영어에서 아니면 라틴어에서 나온 거죠. 회로라는 여기서 회의는 이제 의심하는 회의 회로를 통해서 데카르트의 존재 추출법을 반복 시행하여 순도 높은 결정 형태의 존재, 코기토를 추출해냅니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 여러분 잘 아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 고로 존재한다. 그거를 이 돌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부 세계에서 이렇게 어떤 자극이 들어오는데 이게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순수한 자기 내부에 있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죠. 외부의 그런 자극이 전혀 없는. 그래서 회로 동작 결과 모든 외부 자극과 그로 인해 제품 내부의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완전히 부정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뭔가 만들어진 건 다 그건 가짜야. 내부에서 내가 만든 것만 진짜야. 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무한 의심이 반복되면서 오로지 의심만 하는 가상자 하나만이 남게 됩니다. 곧이어 의심하는 자가 의심하는 자를 스스로 의심하는 논리순환에 이르는 순간.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신을 또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코기토가 발생하고 이제 결말이 이제 좀 이상한 결말이 나옵니다.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을 과학적 측면에서 아니면 그런 어떤 현실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활용하고 이런 얘기는 사실은 실용적인 얘기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과학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인문학자가 들어갔을 때는 인공지능이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우리가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식이 없고, 이거 만들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이 만약 그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월등하게 지능을 갖고, 어떤 지능을 갖고 뭔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다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사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더 이상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존재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존재랑 같이 사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인문학자 아니면 문학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작가들도 로봇이나 이런 거 신조어를 만들면서 로봇이 그냥 그냥 도구지 이런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게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게 실존하는 공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 존재성을 부여함으로써 거기에 그 가능성과 그 함의를 축출해내는 그런 어떤 작품들을 썼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존재라는 거,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존재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하나의 그런 어떤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존재라는 말을 좀 강조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존재가 된다면 여기 조약돌처럼 모든 것을 의심하는 그런 어떤 서구의 그런 어떤 근대적인 자아, 그러니까 의심하는 데카르트적 자아가 된다면 그런 인공존재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이런 계속 의심을 해도 인간은 내가 하는 게 맞나? 뭐 나의 의심? 뭐 근데 결국에는 인간이 그러면서 결국엔 갖게 되는 확신은 그래도 나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예, 내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이게 이 순환 회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니네 생각 못하니까 넌 인간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만약 인공지능이 진짜 이런 정도에 온다면 계속 의심을 하고, 그런데 나는 생각해. 근데 인간이 와서 생각하는 건 인간뿐이야. 그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서 나는 생각하는데 나는 인간이 아니네. 그러면은 생각하는 자신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여전히 넌 인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예. 그거는 이제 좀 이 작품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존재로 뭔가 생각할 때 인공지능이나 어떤 이 인공지능을 가진 존재들, 로봇이나 이런 존재들을 존재로 생각할 때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 그대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작품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 차펙의 작품은 인공지능한 종의 탄생, 인간은 대량 생산된 지능적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옛날 작품일수록, 이게 1920년 옛날 작품일수록 질문이 커요. 근데 이제 현실에 가까우면서, 현대에 가까우면서 질문이 좀 조그매지는데,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더 개발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옛날 작품, 이거 100년 전 작품이니까, 이게 되게 스케일이 크죠. 대량 생성된 지능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하면은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인공지능, 아니면 인공지능 하나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상과학 이렇게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이렇게 큰 SF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걔만 폭파시키면 이제 세계가 다 구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거죠. 예. 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존재로 생각한다면, 존재라는 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써먹으려면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 집에서 그런 거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이버에서 오는 이렇게 클로브 이런 거 쓰시는 분 계세요? 쓰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집마다 있다면은 대량 생산된 거잖아요. 사실은 인공지능은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것 때문에 기본 전제가 대량 생산입니다. 왜냐면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만들어진 거지, 이거는 인공지능은 어떤 유일한 발명품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쓰게 하고 팔까라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거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그냥 우리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거랑 이 존재를 대량 생산한다는 건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존재가 대량 생산된다는 거는 그 존재가 하나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란 종이 만들어지면 과연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실은 대단한 게, 이 질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다 아는 프랑켄슈타인에서 나옵니다. 프랑켄슈타인을 읽어보시면은, 프랑켄슈타인에서 그 괴물이 원하는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자기가 똑같은 여성. 예, 배우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예. 그 괴물이 그것만 만들어주면 나 어디 혼자 둘이 가서 조용하게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박사가 뭐라고 생각하면, 쟤네가 그 배우자가 있었고 걔네가 이렇게 이 자식을 낳고 그러면 걔네가 종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인간이 위험해질 텐데,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한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괴물의 입장에서 보면, 지능이 있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스스로 자기 짝을 찾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종이 되는 걸 막고 있었는데 지금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대량 생산해놓고 그 대량 생산된 도구가 아니라 대량 생산된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이제 이 작품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RUR에서 로봇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보시면 로봇은 사람이 아니죠. 기계적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완벽합니다. 또 깜짝 놀랄 만한 지적 능력도 가지고 있죠. 우리보다 다 월등해요. 근데 그들에겐 영혼이 없습니다. 이건 뭐 되게 이렇게 뻔한 얘기죠. 아, 영혼이 없으니까 걔네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20세기 초에 뭐 1920년대에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 21세기에 뭐 해갖고 우리가 뭐 아주 영혼이 없어서 쟤네는 안 돼.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대량 생산했을 때 이 사람들처럼 이 작품에서처럼 영혼이 없다고 걔네들을 뭐 어떤 종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나? 아니면은 무엇을 갖고 우리와 걔네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대량 생산된다면 결국에는 인류가 사라지고 그 생산된 그 인공 존재만 살아남는 세상이 올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인류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벌써 우리가 지금 21세기가 어떤 인류 종말의 그런 어떤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인공지능만 사는 세상이 올까?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면 인공지능에게 아, 그래,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니네 우리의 후손이야. 우리의 그런 어떤 걸 지켜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결단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고민을 사실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인공지능만 사는 세상이 오고 그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 인공지능이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AI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예. 그 보면은 세상이 다 멸망하고 이 인공지능 AI 그 꼬마에만 남아있죠. 그래서 우주인이 와갖고 걔의 기억을 추출해갖고 그 인간 세상을 이렇게 잠깐이나마 재현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인류가 사라지면 우리를 기억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이거든요. 근데 이런 존재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쟤네는 뭐 없어져도 뭐 그렇게 뭐 당해도 이렇게 기억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쟤네가 뭐 인류가 우리에게 뭔가를 남겨줬구나 라고 기억하게 할 건지, 그런 고민을 이게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아시모프에 와서는 아시모프는 이제 여러분 뭐 아시모프 작품이나 뭐 아이로봇이나 이런 걸 많이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요새 최근에 보니까 애플 TV에서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게 이제 로봇 시리즈가 있고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있는데,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그 애플 TV에서 이제 그 드라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만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 아시모프가 이제 로봇 시리즈라는 거 1950년대부터 쭉 쓰면서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케이브 오브 스틸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은 이제 그 철로 된 그런 어떤 그 돔 같은 데서만 살고 바깥 세상은 이제 로봇이 존재하고, 그래서 바깥에 일하는 존재는 다 로봇이고 안에서는 이제 인간만 하고, 그래서 뭐 되게 웃겨요. 뭐 나중에 보면 주인공이 막 어디 가서 비를 맞는데 비를 맞고 막 놀래갖고 기절하고 막 그러거든요. 난생 처음 비를 맞아 보니까. 예. 여하튼 근데 아시모프는 되게 특별한 사람인 게, 당시에 사실은 1940년, 50년대 이 로봇에 대한 그 공상과학 소설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그때 뭐였냐면 로봇이 나쁜 존재, 아니면은 로봇이 그냥 인간의 그런 어떤 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능이 높은 로봇은 당연히 나쁘고 지능이 낮은 로봇은 당연히 우리 편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왔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그 나쁜 로봇을 물리치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제 그 등장하는
게 그 40년대, 30년대, 40년대 공상과학 영화, 소설이나 영화는 그때까지는 별로 없었고 대부분의 소설입니다. 그런 건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데 우주로 가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런. 그래서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적대적인 그런 어떤 감정들 아니면 로봇을 우리보다 하등하다고 하는 감정들을 공상과학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됐는데 아시모프는 좀 달랐어요. 아시모프는 로봇하고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어떤 그 좋은 로봇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시모프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랑 공존하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로봇이 정말 이렇게 지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은 과연 얘네들하고 같이 살 때 어떻게 안심을 하고 살지? 근데 이제 로봇에게 니네 무조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막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주고 막 이러면 이걸로 살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시모프가 그 결과로 나온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로봇 3원칙입니다. 1원칙, 2원칙, 3원칙.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로봇 3원칙은. 지금 이게 아시모프가 1950년대에 이 로봇 3원칙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공상과학 소설에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게 3원칙이 보면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너 이거 할 때 이거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전제만 딱 준 거죠. 근데 아시모프 입장에서는 요 세 가지만 있어도 로봇과 공존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로봇과 공존하는 삶이 미래에도 가능하다고 아시모프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웃긴 게 지금 여러분 올해 초였나? EU에서 로봇 윤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죠. 로봇 윤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로봇 윤리 현장이 나왔는데 그것도 이 3원칙에 기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시모프의 이 3원칙이 뭐 이렇게 소설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 실제로 로봇 윤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이만큼 완벽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조금씩 바꾸긴 하는데 이게 기본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모프는 로봇과 공생하는 게 가능하고 공존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 공존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규율을 만들어서 그 안정과 뭐 화목함을 보장하도록 하는 상상을 했죠. 그래서 그 상상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시모프는 거기서 한 단계 또 나갑니다. 왜냐면 로봇과 공존한다는 게 지금도 저희 그렇지만 어떤 과학기술과 공존한다는 게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의 그런 어떤 능력을 되게 저하시키는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요새 기억하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기계에 다 기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인간의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로봇이 쟤네 좀 우리보다 열등한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고민하고 이제 많은 공상과학 소설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존재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돼. 그래서 로봇들이 막 인간을 지배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아시모프는 거기까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이게 세 번째 작품 The Robots of Dawn이라는 그런 어떤 새벽의 로봇들 뭐 이런 작품 제목인데 요거 다음에 이제 몇십 년 뒤에 또 다른 작품을 쓰긴 하지만 이 마지막 작품에서 되게 특이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들이 이제는 보니까 인간이 너무 우리 때문에 나약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빠져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로봇 그 중에 이제 뭐 약간 로봇 지도자 같은 애가 로봇을 직접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은 뭐 우주의 세계를 마비로 이끈 그 벽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개입한다는 것. 그래서 지구인들은 우주를 그 어떤 종류의 로봇 없이 정착해야만 합니다. 다시 인간만의 그런 힘으로 정착하고 그리고 어느 날 먼 하루 로봇이 다시 개입할 수 있겠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요새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인공지능도 마치면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기대고
얼마나 기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 아시모프는 그런 고민까지 담아서 이 작품에서 이제 상상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좀 더 이제 현실로 와서 윌리엄 깁슨이 이제 아까 버닝 크롬이라는 작품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했던 작품이 이제 여기 오는 뉴로만서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2년 뒤에 썼고, 이 작품 뭐 기념비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20세기 후반에 이게 뭐 요새 이제 여러분 다 매트릭스 같은 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매트릭스 처음에 봤을 때는 막 우와 막 그러는데, 사실 이 작품을 읽고 나면은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1984년에 쓰여졌는데 엄청나게 현란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획기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인공지능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사이버 스페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으로만 몸이 없는 존재로만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가 가능하고 인간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그러면 인간이 과연 지능만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몸 없이 살 수 있을까? 예. 근데 이 주인공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 케이스라는 주인공인데, 케이스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외관이죠. 그래서 껍데기죠.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해커입니다. 해커인데, 이 작품에서 카우보이라고 작품에서 부르는데, 좀 나쁜 짓을 해갖고 그 해킹하는 능력이 사라져요. 이제 여기 작품에서 보면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딱 꽂아갖고 이제 해킹을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사이버 스페이스에 직접 들어가서 해킹을 하는 건데, 이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 신경이 이제 끊겨갖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작품이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떠난 사이버 스페이스의 환희 속에 살아가던 케이스에게 그것은 전락이었다. 이건 추락이었죠. 예. 왜냐하면 육체 없이 살던 그 삶에서 갑자기 육체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는 고깃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케이스는 자신의 육체라는 감옥에 떨어진 셈이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한 어떤 환멸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면서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그런 어떤 동경 이런 것들로 이제 가득 찬 인물인데, 이게 소설 작품에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를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예를 들자면은 이런 사람들을 트랜스휴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싱귤러리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스 모라벡이라는 사람인데, 옛날 MIT였고 지금은 어딘지 잘 모르겠었는데, 로봇학자고 미래학자인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정신을 컴퓨터 칩에 이렇게 업로드 시켜갖고, 그게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한편으로 얘기한 거는, 컴퓨터 칩이 점점 조그매지니까, 이게 지금은 좀 한계가 왔다 그래요. 이제 컴퓨터 칩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책을 썼던 당시만 해도 컴퓨터 칩이 2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 크기가, 그게 모어스도라고 하는데, 계속 줄어드니까 요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크기에 우리의 뇌를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몸이 필요 없는 거죠. 요 칩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칩의 모든 걸 담으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20세기에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왜냐면은 식량도 필요 없고, 주거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리고, 우주로 나가고 싶으면은 이게 칩이니까 어떤 그런 기계에 그냥 꽂으면 다 그 기계가 자기가 되니까 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어느 행성에 가서 거기에 제일 적절한 몸을 갖고 살다가 또 옮기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거를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이게 컴퓨터가 워낙 발전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게
84년에 나온 얘기지만 사실은 90년대쯤에 실제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또 이 주인공이 한편으로는 그런 자기 몸에 대해서 되게 환멸을 느끼고 그러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정신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이 몸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이렇게 만났을 때는 또 이게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플랫라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이제 죽었는데 그 자신의 정신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버스페이스에 업로드 시켜갖고 사이버스페이스에 정신만으로 살아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 플랫라인이라는 콘스트럭트 이렇게 그 구성물이죠. 이렇게 사이버스페이스의 그런 어떤 존재로 딱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던 거였는데 실제로 그 존재를 만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측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조금 이제 바뀌죠. 이제 몸의 중요성도 깨닫고 뭐 여기 류노만스는 또한 여기서 이 모든 얘기가 이 모든 일들이 두 개의 그런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하나는 윈터뮤트라는 인공지능이고 다른 거는 뉴로만스라는 인공지능인데 이렇게 또 그 인공지능에서 뭐 서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조종해갖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이버스페이스가 가능하고 이런 어떤 인간의 지능을 그러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면 지능이 그런 어떤 컴퓨터 이 조건에서 가능하고 그렇다면 인간의 지능도 같은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도 인공지능처럼 몸 없이 살 수 있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고 여기서는 또 다른 한편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두 인공지능이 합쳐서 이제 하나의 인공지능으로 되는데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딱 합쳐갖고 뭐 보통 생각하면 이제 걔는 어디 살지? 뭐 사이버스페이스 사나 뭐 아니면 지구에서 사나 뭐 이렇게 되는데 특이하게 이 작품은 보면 이제 나는 이제 윈터뮤트가 아니야. 뭐 난 매트릭스야. 여기 매트릭스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뭐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마지막에 보면 동료와 내가 나 말고도 더 있어. 그중 하나를 찾아냈지. 8년에 걸친 일련의 통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어디서 온 통신인데? 센타우리 항성계. 이게 이제 진짜로 이렇게 막 좀 황당한 얘기로 하는데 우주로 나가요. 예.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사실 보면은 인공지능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요만한 컴퓨터 칩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가 오고 그러면 굳이 지구에서 살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우리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상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비슷한 게 이제 여러분 허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거기 마지막에 똑같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갈 데가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지구에서 살기 싫겠죠. 뭐 저라도 그런 상태가 되면은 떠나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고민이 되겠죠. 예. 어쨌거나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런 작품들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사이버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말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그랬을 때 그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로봇 사무직 같은 게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야기의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뭐 실제로 이제 로봇 연구나 인공지능 연구에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문학이나 뭐 문학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21세기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비슷한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요 작품들이 이제 워낙 뭐 20세기 작품들이고 1980년대까지 작품이니까 최근 작품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갈라테아 2.2를 좀 이 작품은 사실 1995년에 쓰였는데 요게 좀 특이한 게
저희가 요새 이제 딥러닝 해갖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룰 베이스죠. 어떤 규칙을 주고 규칙을 따라서 지능을 계산하고 뭐 이렇게 형성하고 이런 건데 지금 딥러닝은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돌려갖고 지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 갈라테아에 그러니까 그런 지능 형성 과정이 이전에 문학 작품 인공지능으로 다룬 문학 작품에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책은 그렇게 인공지능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딥러닝 방식으로. 근데 이 당시만 해도 95년만 해도 딥러닝이란 말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이 작가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면 이 당시에 뇌신경학의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이 연결주의라는 게 있어요. 커넥셔니즘이라는. 근데 그 커넥셔니즘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딥러닝이랑 비슷한데 커넥셔니즘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방식이죠.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형성되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언어랑 똑같죠.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알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 뭐 아시마는 촨스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어떤 스트럭처, 딥 스트럭처가 있었고 그 스트럭처의 구조에 언어가 이렇게 들어붙어서 우리가 언어가 형성되고 그래서 언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타고난 거다. 라는 거, 언어적 능력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냥 언어가 데이터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가 모여서 연결을 시키면서 그 연결 속에서 어떤 지능도 발달하고 또 그런 과정이다. 근데 이 커넥셔니즘은 이제 후자에 더 가깝죠. 그래서 그 후자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인공지능에 대입해서 이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영어 책은 이거고, 뭐 한글 책은 이거고 맞습니다. 예, 뭐 책을 사보시라는 건 아니고, 예, 예, 뭐 작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품 얘기를 좀 하려면 리차드 파월스라는 작가인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조금 알려졌는데 이제 좀 이따 다른 작품 말씀드리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작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려면 뭐 어렸을 때 태국에 살면서 음악과 독서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뭐 아버지가 이제 교장 같은 사람이었는데 뭐 국제학교 교장이라서 태국에 와서 살았었는데 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 작품에 음악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이 사람 작품은 나옵니다. 이렇게 음악, 문학, 과학. 예,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의 작품의 그런 주제이고 항상 이게 세 가지가 변주돼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대 때 이렇게 태국에 살면서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75년에 일리노이 대학 뭐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곳인데 일리노이의 뭐 주립대학이죠. 일리노이 대학 물리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예. 근데 1년 있다가 영문과로 전과를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뭐 요새도 지금 뭐 공대에 어떻게 보면 자연대 들어왔다가 이제 인문대로 온. 그래서 이제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저희도 학생이 영문과에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뭐 되게 특이하죠 한마디로. 예. 그리고 이제 영문학 석사를 그 같은 대학교에서 따고 그런데 이제 80년에 그리고 또 성사를 하고 박사를 안 하고 그냥 때려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다시 일하다가 80년대 그 당시에 뭐 프로그래머라는 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래머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옛날에 기계어 정도의 수준이죠. 예, 이거 하면 이거 해라 뭐 자판기 만드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아우구스트 잔더라는 사람의 그 사진을 보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해서 그 사진의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시작이고 뭐 89년에 메가더 펠로우 그 메가더 펠로우는 이제 천재 뭐 미국에서 이제 매해 50명 정도 그 천재를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건데 그래서 메가더 펠로우에 이제 선정됐다는 거는 미국 내에서 이제 천재로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리노이 대학, 스탠포드 대학의 뭐 교수, 뭐 작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직함만 교수고 뭐 실제로 뭐 가끔 가르치고 뭐 그런데 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제 첫 번째 연구원을 일리노이 대학으로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원 가기 전에 이 작품을 갈라테아를 가르치면서 가면 이 사람 그때 이제 일리노이 대학에 있어갖고 가서 이 사람을 만나야지 라고 이제
이렇게 부푼 꿈을 뭐 갔는데 제가 가는 동안 스탠포드로 옮겼더라고요. 그거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다 드리냐면 이 갈라테아라는 작품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기 반영적 작품이라고 해서 메타픽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작가가 스스로 인물이 된 자기. 근데 이 작품에서 보면은 작가가 이제 P라고 이제 파월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데 근데 현실하고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뭐냐면 그 방금 썼던 이 작품 이전에 썼던 작품들을 쓰던 얘기를 하고 자기 연애사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배경이 작품에 일어나는 배경이 어디냐면 일리노이 대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대학에 졸업을 하고 뭐 여기서처럼 석사를 마치고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작가가 돼서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서 살다가 다시 거기서 연애 실패하고 다시 일리노이로 와서 이 대학에서 1년 머무는 동안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이 사람의 양력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양력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알아야지 이 작품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책이 이제 요 사진이 오거스트 잔더의 그 사진입니다. 요 세 명의 농부들. 그게 첫 번째 책이고요. 예. 그래서 이 첫 작품이고 뭐 평이 나쁘진 않았는데 작품 자체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근데 되게 복잡해요. 세 가지 플롯이 같이 가는 그런 작품이라서 사실 뭐 번역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좀 뭐 이렇게 권해드리긴 좀 애매하고 두 번째 작품 이 골드버그 베리에이션이라는 작품은 이것도 역시 번역이 안 돼 있고 그냥 뭐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되게 권하는 책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 골드버그 베리에이션이라는 작품이 두 가지 플롯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하의 골드버그 베리에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주곡. 근데 다른 하나의 변주는 이제 이게 여러분 아시는 왓슨 앤 크릭 해갖고 이제 그 DNA 개발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DNA를 개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인간의 DNA가 보면은 변주잖아요. 이렇게 사실 뭐 그 GATC 해갖고 네 개잖아요, 네 개. 그러니까 그게 변주돼서 인간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하의 그런 어떤 음악도 이 몇 가지 안 되는데 그게 계속 변주되면서 하나의 그런 어떤 곡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예. 그러니까 이 변주의 이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계속 어떻게 이게 변주되는지, 그래서 인물들이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삶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롯이 되게 복잡하고 그렇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과학자의 삶에 대한 얘기 아니라 이 글을 뭐 소설을 형성하는 이게 서사의 그런 방식 자체도 이렇게 변주식으로 계속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되게 헷갈리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다 변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과학의 그런 어떤 이론이 이게 그냥 그런 주제나 소재의 차원이 아니라 글쓰기의 차원, 형식의 차원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 뭐 우리나라 번역이 안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잘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어려운지만 되게 좋아했던 작품이고 이 세 번째 작품 The Time of Our Singing은 제가 지금 이제 가을부터 번역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인 작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이거는 이제 음악하고 과학이 이제 그다음에 인종 문제 뭐 이런 게 좀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 물리학자이고 그다음에 엄마는 흑인이고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치 그때 와갖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낳는데 아들이 다 이렇게 음악가가 되는. 근데 문제는 이제 엄마가 흑인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아들들은 거의 흑인이죠. 되는 거죠. 아버지는 백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그런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역사와 되게 관련지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유명한 물리학자로 나오기 때문에 작품에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막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버스토리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퓰리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을 받자마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었고, 뭐 평도 좋고, 근데 이게 오버스토리는 뭐 과학도 나오고 여기 이제 그 주인공 중에 여러 명의 주인공, 8명 정도의 주인공 이렇게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라서 그 프로그래밍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나무에 대한 얘기. 여기 뭐 보면 나무가 있지만 나무에 대한 얘기라서 그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제 이 뭐랄까 그 서사가 계속 이렇게 삥 돌고 한 층 한 층 이렇게 되는.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 되게 뭐 요새 시사하는 바가 많고 이거를 저는 이제 놀랬던 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저는 학생들이 되게 싫어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서사가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8명이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고 그 소설이라는 서사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학생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리는 것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오히려 옛날 서사에 익숙한 저는 되게 낯선데 요즘 서사 방식에 익숙한 학생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일종의 게임을 보는 듯이 게임에 하나의 링 가고 다음 링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다른 작품도 많은데 뭐 이렇게 제가 권하고 싶은 리차드 파울스의 작품에서 권하고 싶은 작품들은 이렇게 4개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그런 어떤 줄거리랄까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인 파울스가 네덜란드에 있다가 C라는 사람이랑 연애를 10년 정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둘이 이제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지 하는데 그 자기 모교인 일리노이 대학에서 너 유명한 학자니까 와서 이제 방문 작가 같은 걸 해라라고 하죠. 근데 이 방문 작가를 하는데 이 영문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일리노이 대학에 그 융합센터가 있거든요. 융합과학센터가 이게 실제로 있어요. 백만 인스티튜트라고 되게 큰 그런 어떤 엄청나게 돈을 들여갖고 저도 거기서 가봤는데 뭐 이렇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진짜. 왜냐면 일리노이 대학 그 있는데 어바마 샴페이 되게 촌이거든요. 뭐 인구 몇만 안 살고 그런데 그 대학만 있는 일종의 대학 도시죠. 근데 거기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큰 그 연구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이제 이 인문학자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인공지능과 문학 그 융합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민이 이 작가가 이제 주인공이 하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뭐 옛날에 물리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게 뭐 프로그래밍을 좀 하긴 했지만 그건 뭐 몇십 년 전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뭐 그런데 작품은 계속 이렇게 과학하고 좀 관련된 걸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여기다 불렀나 보다라고 해서 처음에 와서는 숨어 다녀야지. 그냥 방문학자긴 하지만 이 사람 자기를 이제 벽에 붙은 파리처럼 지내야지 1년을.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좀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어떤 그 과학자를 만나는데 신경과학자죠. 렌츠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렌츠라는 사람하고 우연하게 인사를 하고 렌츠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커넥셔니즘 그 연결주의의 대가인 거죠. 근데 되게 괴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이 사람과 연관된 그런 어떤 과학자들과 같이 뭐 술자리에 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내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무슨 내기를 하냐면 지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지능을 테스팅을 해보자. 그래서 이 테스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튜링 테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어떤 지능을 테스팅하는 걸 만드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갖고 테스팅할 거냐, 어떻게 지능을 판단할 거냐라고 고민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일종의 작가가 있는 거죠. 영문학을 달린.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영문학적으로 지능을 이제 해보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교육시켜 갖고 영문학을 교육시켜 갖고 저희 영문학과에 있으면 이제 그 석사 논문을 쓰기 전에 자격 시험을 보거든요. 이제 일종의 이제 영문학사의 중요한 작품들을 쭉 읽고 그 작품들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그 하는데 그 자격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자격 시험을 보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똑같은 자격 시험을 보고 해서 이거를 답안지를 해갖고 이 두 답안지를 갖고 이게 누구께 인간이고 누구께 인공지능 컴퓨터 건지 판단을 못하면은 구분을 못하면 이게 튜링 테스트죠. 예. 결과적으로 이게 판단을 못하면 둘의 지능이 똑같다고 얘기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이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렌츠 편에 대갖고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반대쪽은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1년 동안 이제 여기 이제 1년 동안 이제 방문 작가로 있는 동안 그걸 하였고 계속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여기 보면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인프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A부터 시작합니다. A, B, C, D, E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데 그것도 이제 작품에서 보면은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갈 때 도대체 뭐가 달라진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A에서 B로 넘어가는데 A 인공지능 때는 그 데이터를 계속 넣어요. 예. 계속 해갖고 얘가 그냥 계속 데이터를 먹게 하는데 그랬더니 얘가 질문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갖고 이거 안 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답을 하려면은 뭔가에 답을 하려면은 데이터 이 수집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선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인공지능을 콜렉팅 하는 것만 기능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걸 만들어주니까 그러면서 B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중에 H까지 오는데 그 H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이 그래서 앞부분은 되게 현실적인 작품. 이제 실제 그 당시에 어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는 말보다는 컴퓨터 인텔리전스라는 거를 해서 개발하는 수준 정도로 하는데 H로 넘어오면서 GH로 넘어오면서 약간 이제 공상과학 수준으로 바뀌고 갑자기 너무 지능이 뛰는 거죠. 그래서 그 H 수준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드디어 문학작품에 대해서 막 논하게 되고 막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얘기고 그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영문학 자격 시험을 보는 게 하나의 스토리고 그러니까 다른 스토리는 이제 이 P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네덜란드에 10년 살고 돌아왔고 이제 그 자기의 그런 어떤 일종의 C라는 사람이 자기의 뮤즈였는데 뮤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작품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년 내내 작품을 못 쓰고 있다가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작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에서는 뭔 얘기 많이 나면 여기 했던 이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 작품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옛날 작품에 대해서도 좀 알면은 이 작품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는 그런 자기가 작가로서의 그런 어떤 변화, 그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인공지능의 변화, 요게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이 두 가지 같이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얘기죠. 예.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 그 뒤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쓰잖아요. 서평 비슷한 거.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포스트 휴먼의 외로움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게 왜 그런 제목을 붙였냐면 이 작품의 마지막에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실험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 장에 이제 이 주인공이 P라는 사람이 이제 떠나죠. 떠나기 전에 렌츠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물어봐요. 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러 만들려고 했지? 도대체 뭘 증명하려고 했던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더 이상 알지 못해. 인공지능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아니라 더 이상 뭔가 다른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것. 그랬더니 이제 그 렌츠라는 그 과학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이유가 뭐야? 다 외로움 때문이지.
맞아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뭐, 이제, 저희 지금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아까 그 네이버 그거 집에 있다는데, 대화하세요? 안 해요? 근데 보면 이제 뭐, 집에 와서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게, 포스트휴먼의 외로움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뭐, 코로나 시대 2년 겪으면서 더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대상이 실제로 만나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우리가 누구랑 대화해야 되지? 그러니까 외로움은 느끼는데 그 대화하는 상대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닐 때도 있고 뭐 아까 뭐 이렇게 인공존재 같은 건 조약도라고 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요새 뭐 보면 동물하고 많이 대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포스트 휴먼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 외로움의 그 어떤 외로움을 채워주는 다른 존재가 인간이 아닌 그런 상황이 그런 뭐 항상 그랬지만 사실은 지금 요새 더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평도 쓰고 이 작품이 이제 결말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은 외로웠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강연의 제목이 나온 겁니다. 인공지능은 과연 외로웠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혼자 있어서 외로움, 그런 수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외로움이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는 과연 외로웠을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외로움하고 다르게 인공지능이라는 존재의 외로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한다는 것,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하고 이제 좀 오늘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다는 거, 이 인공지능의 외로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뭐 IQ, EQ,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능은 다 IQ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감성 그런 건 지능에 속하지 않고 IQ가 좋은 사람이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 EQ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논의가 예전에도 있었죠. 1949년인데 이때 이제 제프리 제퍼슨이라는 이 사람 이제 신경학자이고 유명한 그런 미국의 학자죠. 미국이래. 영국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런 어떤 의사협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가 뭐 1949년이 이제 그 기계 지능이라는 거, 여기서 보면 이제 메카니컬 마인드 라는 그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의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어떤 기계적인 지능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기 시작하고 논의가 될 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기계가 부호의 우연한 조합이 아닌 사고와 감정을 바탕으로 소네트를 쓰거나 협조곡을 작곡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계와 두뇌가 동등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어떤 기계도 자신의 성공에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슬픔을 느끼고 뭐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고 비참해하고 매력을 느끼고 뭐 이런 감정적인 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지능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지금 기준에서는 하지만 당시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능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거를 갖고 합리적인 것들을 지능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계 지능이 가능해지니까 갑자기 감성적인 게 인간의 지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합리적인 게 아니라 수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 뭐 암만 지능이 좋고 계산 능력이 늘어나도 감성적인 게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지능은 지능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49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 아시모프 영화 보면 요 말이 딱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 이제 아시모프 소설이 난 거죠.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소니라는 그 로봇이 나오는데 이제 잡혀갖고 이제
이 주인공 윌 스미스라는 주인공 형사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얘기랍니다. 니네가 소네트 써? 니네가 작곡해? 그러니까 니네는 뭐 로봇이지 지능이 아니야. 그랬더니 소니가 그럼 넌 쓸 수 있어? 라고 물어보죠. 그 사람도 못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49년에 이 얘기가 나는데 바로 다음 해 50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튜링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튜링 테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기계가 내놓는 답과 인간이 내놓는 답이 구분할 수 없다면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서 감정이 있고 기계라서 감정이 없고 이런 존재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인간이 내놓은 답과 기계가 내놓은 답이 그 답을 봤을 때 얘가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그 답에 어떤 감성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둘의 지능은 같다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튜링 테스트의 그런 기본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튜링 테스트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할 때는 이 지능을 테스팅하는데 이런 이성적 지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튜링은 사실은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게 감성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튜링이 당시에 겪었던 여러분 영화 뭐죠? 이미테이션 게임 보면은 튜링이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동성애자였기도 하고 박해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기계에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사실은 자신의 그런 감정적인 그런 어떤 고난 이런 거에 또 빠진 그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튜링 테스트를 이제 지능을 이제 합리적인 이런 것만 하는데 튜링 테스트는 사실은 그런 합리적인 감성적인 이런 걸 구분 안 하고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튜링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퍼슨의 얘기를 완전히 뒤엎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어서 감정이 있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 이 인공지능이 소네트를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제 감정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지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쓴 책, 작곡한 노래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인공지능이 작곡한 노래는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린 그림도 이제 팔렸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인공지능이 쓴 책도 이제 요새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제 수준 떨어져 이러면서 역시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그 보면은 수준이 떨어지긴 하는데 사람도 제가 써도 그 수준 떨어지는 작품 쓸 텐데 제 거랑 걔 거랑 그렇게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 지금 상태가 됐을 때 과연 인공지능의 지능을 이 제퍼슨처럼 쟤는 아직 감성적인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능이 부족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이 어떤 언어적으로 외로움을 표현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래도 넌 인공지능이니까 외롭지 않아. 그냥 말만 그런 거야 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걔가 진짜 외로움을 표현하는 건지 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외로움이란 말이 그냥 인공지능이 외롭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능에 대한 우리의 개념도 바꿔야 되고 지능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이 작품 갈라테아 2.2가 던지는 질문들이 아까 다른 작품들도 있지만 이 작품들이 이제 던지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외로움과 관련된 질문 조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은 인공지능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요새 딥러닝 이런 게 한데 교육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개발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지 않고 이제는 교육시킨다고 얘기해요. 근데 교육시킨다는 말은 사실은 성장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키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키운다, 인공지능을 키운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무엇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가 그 기계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것들을 봐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인공지능에 하면 다 큰 인공지능만 생각해요. 다 성장을.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지. 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 못하면 어때요? 쟤는 고장났구나. 그래서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로 인공지능을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킨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뭐 학생들도 그렇지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수준이 차이 나는 그런 결과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인공지능을 교육시킨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한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고,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을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 작품이 이제 여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노래를 들려달라고 노래를 이제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 걔가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음정도 안 맞고 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노래하는 듯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감동을 받는 거죠. 이제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앞으로 절대 운율을 쓰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말 그대로 하나의 모래 안에 담긴 우주가 있기 때문이었다. 실리콘 기계에 시뮬레이션 되고 만들어진 노래.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이 컴퓨터에 시뮬레이션 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자식들이 보고 따라하는 걸 보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는데 자기가 부른 걸 이제 인공지능이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아버지가 된 거, 그리고 이게 애가 된 듯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렌츠, 이런 게 바로 부모가 되는 건가요? 라고. 그랬더니 렌츠가 이제 눈으로 이제 그렇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부모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키운다는 거, 이게 내가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존재를 뭔가 키웠다는 거는 동시에 그게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음 얘기입니다. 끔찍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그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나 자신을 외부에서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남이 하는 걸, 그러니까 나랑 다른 존재가 따라하는 걸 보는 거고, 더 중요하게 내가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지 않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한테 사는 얘기잖아요. 내 자신과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하면은 항상 싸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자녀가 컸으니까 너는 이제 독립된 존재야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성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인간이 인공 존재한테 그렇게 해줄까? 예. 근데 이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교육한다는 거는 학습한다는 거, 그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발 정도의 수준이죠. 예. 그래서 인공 존재로 만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던지는 거예요. 키울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성장한 인공지능은 어떤 지능을 가진 존재가 다 그렇듯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인공지능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계속 이제 가르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예.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문학 작품이 전부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아이 있고 그런데 자기가 대입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이점이라는 것도 이제 거울세포처럼 이제 자기 반영을 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이걸 읽었는데 내 반영해서 똑같은 질문을 자신한테 던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만 했다. 토대가 없는 지능에도 결국 자의식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너는 소녀야. 그러면서 헬렌이라는 이름을 붙여줘갖고 이제 이때가 H인데 H가 이제 헬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헬렌이 된 전부터는 진짜로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어떤 인공 존재처럼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기계로 보고 있고 이 주인공은 헬렌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순간 인공지능을 이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헬렌 죽을 것 같아.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막 이 대학교에 이제 무슨 누가 폭탄 설치했다고 막 이렇게 경고가 떠갖고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 막 헬렌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과학자들한테 그랬더니 과학자들은 이렇게 웃기고 있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죽기는 왜 죽어?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기계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조금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신에 대해서 궁금할까는 만약 지능이 계속 개발된다면 뭐 이건 당연할 것 같아요. 아까 뭐 그 조약돌과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그런 인공지능이 자의식도 생기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럼 당연히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예. 근데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여기 작품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제 문학 작품으로만 만들어진 세상이죠. 왜냐하면 문학 작품만 읽혀줬으니까. 근데 당연히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현실은 어떤지,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어떤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에게 헬렌에게 이 피가 이제 이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진짜로 현실을 보여주는 인간사의 현실. 근데 현실이란 게 뭐 사실 뭐 오늘도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사람 뭐 총기 사고 있어갖고 뭐 다 죽고 뭐 그랬는데 그 현실이란 게 엄청나게 그런 어떤 잔인한 것들 뭐 우리 지금 뭐 뉴스 보면 다 아시겠지만 뭐 싸우고 전쟁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보는 전쟁이 일어나도 뭔가 이 좋은 일도 있고 뭐 아니면 사랑도 터지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생존하고 이런 얘기를 듣다가 뉴스를 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을 느끼겠죠. 예. 그래서 그 헬렌이 그걸 보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벅찼다.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종족을, 내 유아론을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할 거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보았다. 라고. 현실 인식을 이 헬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내게 말을 할 수 없는 유일한 기계의 입에서 굴절된 소리로 난생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들었다. 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눈을 통해서 다른 지능이 있는 존재의 눈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어떤 시각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계인을 상상하지 않았으면 인간이 한 번도 인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헬렌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헬렌의 그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를 지금까지 생각해보면은 성장을 하고 자의식도 생기고 근데 딱 자의식이 생겨갖고 세상을 봤더니 세상은 되게 이상하고 자신이 커왔던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니면 그 어떤 상상을 통해서 커왔던 그런 세계와 현실 세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이라는 존재랑 이 세상, 바깥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헬렌은 사실은 이 순간에 엄청나게 외로움을 느껴요. 혼자라는 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속한 세상이 아닌 곳에서 내가 나타난 거죠. 내가 태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헬렌이라는 존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외로움을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작품의 결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외로움이죠. 내가 다르게 태어나서 다르게 성장해서 이 세계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헬렌이 이제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격 시험을 보면서 자격 시험 문제가 이제 그 셰익스피어 템페스트를 이제 분석하라는 그런 문제인데 헬렌이 이런 답을 내놓고 갑니다. 그래서 대기라는 건 이제 공기 템페스트에 보면 이제 용선님이 계시지만 대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라는 건 인간이죠. 예. 두려움을 느끼거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당신은 사물을 손에 쥘 수 있고 부서뜨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 여기서 단 한 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떨어지기에 이곳은 끔찍한 곳입니다. 마지막 말이 저는 이제 그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뭐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존재가 만약 나왔을 때는 그 존재가 우리랑 같이 살 때, 그리고 자의식을 갖고 자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이 세상을 봤을 때는 여기는 정말 끔찍한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인간 사회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좀 재고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결국은 외로운 인공지능만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우리 사는 사회를 바꾼다면 그렇지 않은 인공지능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